화면은 천천히 나올 거야. 36쪽에 이해와 감상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해와 감상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는 1934년입니다. 일제강점기이죠. 이 일제강점기에 신문에 연재된 모더니즘 소설입니다. 모더니즘이란 그 현대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더니즘 소설은 이전에 뭐랑 비교를 해야 할까? 고전 소설이랑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설하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어. 소설에는 주로 뭐가 나오나요? 갈등이 나오죠.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반동인물과 주동인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빌런이 보여요? 선역과 악역이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지. 일반적이었던 그런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서 한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풍경과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에요.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구보. 자, 중심인물 구보는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를 투영한 캐릭터예요. 집에서 나가 뚜렷한 목표 없이, 목적지가 없어요. 광교, 종로, 화신상해, 조선은행 앞, 경성역, 다방, 술집, 카페, 종로 내거리 등등등 이 서울 여기저기를 온종일 배회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인과 이 사람이 하루 동안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구보는 이 과정에서 우울함을 느껴요. 그리고 고독을 느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읽고 생각해 봅시다. 왜일까요? 여러분 배우기도 했잖아. 시기가 어떤 시기야? 일제강점기이지. 그러면 저 경성의 모습이 활기차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런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역시 우울함을 느끼고요. 고독함을 느낍니다. 자, 이 고독함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 1934년이라는 시기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가져왔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뭐 하고 싶어 했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수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깔고 그래서 근대화를 시킨 거야. 맞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농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해체되었어. 왜? 공업으로의 변화와 산업으로의 변화 이런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흐려지고 개인만이 남게 되었거든.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 갔고 그리고 사는 게 빡빡하면 원래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게 돼.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야. 하지만 행복의 가능성 결코 놓지 않고 계속해서 모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설이란 인물 간의 갈등, 사건의 인과적 전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이 소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리의 풍경과 주변 인물을 묘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보의 내면 흐름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뭐가 중심이라고? 구보의 내면, 이 사람의 심리, 이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됩니다. 자, 당대 조선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근대화를 일으켰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났는데 뭐냐?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이 갑자기 금광이 되는 거야. 원래는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막 통역가가 되었어.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병폐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금 열풍도 불기 시작했죠. 이걸 바라보는 구보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여요. 야, 이게 맞냐?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되죠. 왜 그렇냐면 이전에 따뜻한 인간성이나 아니면 공동체 의식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 전쟁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남아야지 하는 천박한 인물들의 모습만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구보는 그들을 냉소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거야. 자조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면 구보는 이에서 벗어나 정말 존경할 만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아. 구보 역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타개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못하는 그저 힘없는 지식인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은 합니다. 인식을 하지만 이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소심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구보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작품을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읽고 칼럼을 쓰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읽으면서 국어를 겁나 깠습니다. 박태원을 깠고요. 이 당시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 좋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더 우매한 대중들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어야 한다 라고 글을 썼는데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다. 저 또한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1930년대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폭압적인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대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개인에게 그래야만 하는 의무를 주는 것 또한 구조가 주는 폭력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글을 쓰는 것,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괴로움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큰 위기에 처했었다. 그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추후에 변절을 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이들이 당시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도 이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봐봐, 내가 엄청 길게 생각하지. 한참 지났어. 몇 년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참 기억에 남아요. 왜냐? 그때는 별로 동의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육서 시인이 있잖아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대 이제 중반을 지나 후반을 지나 이제 30대가 되어 보니까 나만 죽으면 모르겠어. 근데 나와 관련한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잖아요. 그게 참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고백한 이러한 작품들의 가지는 가치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말도 이해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작품을 보실 때 왜 이렇게 지식인들이 다 무기력한 모습만 나올까?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나약한 인간의 최선은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구보가 서울 거리를 배회하며 느끼는 내면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 그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서 세태소설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태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기를 세상의 태가 뭐라 그랬지? 모습,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야. 1930년대의 경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자, 전체 줄거리로 한번 올라가 볼까? 자, 구보는요 집에 있었는데요. 이 구보가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몰라, 듣기 싫어 해갖고 집을 나와서 동대문행 전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요 전철에서 구보는 과거에 선을 봤던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 여자를 만났지만 모른 척해요. 하면서 자,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 구보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죠.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이제 경성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요. 또 다방으로 갔는데 다방에서는 시인이자 기자인 친구와 또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내가 그 동경에서 옛날에 사랑을 했었지? 그런 사랑도 추억하고 친구한테 편지도 좀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로 이동을 하는데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그래, 나도 이제 생활을 해야지, 창작도 해야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전체 줄거리를 봤더니 어떤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보입니까?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좀 두드러지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30년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내면이 좀 주가 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구보는 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1930년대의 서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왜 그러한가?들을 추정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33쪽을 펴시고 본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 원래 이 전차 안에서라는 글자가 폰트가 좀 달라야 돼. 크기도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쌤이 그것까지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못했어. 이 전차 안에서라는 부분 폰트 다르다고 했지.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면 문장의 첫머리를 소제목처럼 쓴 건데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1번.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아, 이제 다른 내용을 얘기할 거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독자가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아, 이제부터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오케이. 자, 주의 깊게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구보가 등장하는데 우리 구보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었지? 자, 한번 써놓고 시작합시다. 구보는 작가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에요.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내면을 보여줄 겁니다. 자, 구보는 우선 하면서 쉼표를 이제 2번이나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 저는 바로 밑에다가 쓸 건데 여러분은 오른쪽 빈 공간 많지? 거기다 써도 돼. 쉼표의 잦은 사용은 이제 문장의 리듬감을 부여하고요. 읽어가면서 이제 쉬어가며 읽으니 리듬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좀 더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차 탔다고 했잖아. 전차를 탔는데 좌석에 하나 남았었거든. 아, 그 사람보다 그 구보보다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어. 아, 까비, 그치? 이럴 때 제일 아쉬워요. 자,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했어.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목적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쵸? 구보는 뚜렷한 목적지가 없네. 이렇게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나아가서 그냥 이 전차의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기보단 죄송합니다. 뭐지? 삶의 목적지, 그러니까 전차의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자,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찾고 있는 대상은 또 무엇인 거야? 바로 행복이 되는 거야, 그치? 구보가 찾고 있는 대상. 그리고 이걸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했어.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아까 필기해 드린 거라 요거는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그분은 차장대 그리고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문을 봅니다. 그 안에 이제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전차과에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하는데 자,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대. 그러면 재밌겠어? 딱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도시 자체가 좀 무기력한 모습이야. 무기력한 도시의 일상. 자, 이런 일상 속에서 구보는 아까 뭐라고 했지? 행복은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그 내용이 내가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야? 아니면 행복이 있어서 뭐 내가 가다 보면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후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찾아서 만들어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조금만 더 써보면 구보는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을 구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장충단, 청량리, 그리고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교외는 도시의 주변 지역을 말해요. 근데 왜 교외를 즐기지 않을까? 교외 좀 좋지 않나? 뭐 자연도 있고 한적함도 있다고 하잖아. 한적함은 뭐 한가하고 고요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있으면? 보통은 저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고독이 있는 거야.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고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해.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데. 교회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학교 필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했고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다라고. 자,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밑에 나오지 얘들아.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적이 있었대. 그니까 옛날에는 고독을 사랑했었는데 요즘은 고독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에 바른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은 고독을 사랑한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지.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 아니, 오히려 그걸 무서워했던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서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 아니, 내가 쟤가 너무 싫으면 이렇게 맞서 싸워갖고 걔를 이겨내야 되잖아. 근데 이겨내지 못한 거야. 뭘 이겨내지 못했어? 고독을 이겨내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기지 못할 거니까 뭐라고 하냐? 차라리 그래. 나는 고독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꽃 구경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 구경 뭐 혼자 갈 거야? 여자친구랑 가면 좋겠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공허한 눈들 하실 건가요 여러분? 지금 놀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것이 아니다. 뭐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예전에는 풀어서 씁시다. 예전에는 고독을 사랑했다고. 이게 좀 쓰다 보면 펜슬이 파업을 하려고 해. 사랑했다고. 아까도 여기서부터 타이핑을 쳤는데 예전에는 사랑을 했다고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고독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고독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즉, 고독에 대한 사랑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쓰냐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쭉 풀어서 문장으로 써놓는 거야. 그래, 난 옛날에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닌 거야. 왜 그랬을까? 고독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졌스. 계속 고독한겨. 계속 외로운겨. 그래서 나는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포장한 거지. 알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왔다는 거야. 자, 이렇게 쭉 무엇을 보여줬냐면 자신의 다 썼어? 쓸 게 많지? 자신의 내면을 다 꺼내어서 보여주는 거야. 사실 숨기는 것도 없이 지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엄청 솔직한 사람이요. 자, 이 전개는 구보의 내면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말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표 찍읍쇼 하면서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잠시 이제 외부로 나간 거야. 그러니 위에는 계속 이제 구보의 내면만을 보여주다가 요것만 이제 요게 뭐냐면 구보의 상념이란 건 생각이라는 뜻이지. 구보의 상념이 잠시 멈추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 생각을 계속 하다가 표, 지급쇼 이렇게 말하니까 잠깐 그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거지. 그거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꺼내었는데 차는 종묘 앞에 서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서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꺼내었을 때 라고 하는데, 자, 5잎의 동전에다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잎의 동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구보가 다시 상념에 에어컨 틀까? 상념에 빠져들게 하는 소재예요. 저 동전을 보면서 이제 뭔 생각을 하고 있냐? 밑에다가 표시하는 게 좀 더 마음에 드는데 괜찮아. 자,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뒷면을 보여주고 있었고, 자, 뒷면에는 뭐가 써있죠? 발행 연도가 써있지. 자, 대정 12년, 11년, 18년, 54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54년이라는 건 거기 있는 숫자를 더한 거야. 그분은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옆에다가 써봐. 지금 동전의 발행 연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동전을
보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게 뭐냐면 이것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그러니까 동전을 보다가 나는 그때는 뭐 했지? 이때는 뭐 했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은 뭐 1900 뭐 옛날 거 막 80 몇 년, 막 90 몇 년, 막 2006년, 뭐 2015년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 2015년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렇게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러니 자신의 의미를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 밑줄 그어볼까?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우리 9번은요 계속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 행복도 찾으려고 해. 그런데 떠올려 봐도 자신이 행복했던 기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9번은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창경원에라도 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얘들아, 목적지가 원래 창경원이었던 거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가 창경원이었던 건 아니야.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는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이,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 요게 누가 되는 것이요? 구보지, 구보.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필기를 해볼까나. 자, 정처 없이, 정처는 이제 정해진 곳이 없다는 거야. 정처 없이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는 구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모습이고요. 또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 진행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 무기력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처 없이 가던 구보가 어딘가에서 내린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판단한 걸까? 행복, 그렇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내린 거겠지?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라고 말했으므로 구보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 거야?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학교에서 필기를 해주신 게 이런 내용이었어. 자, 무엇도 행복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나 그런 것들 중에 무엇도 행복이구나 라고 규정을 하지 못했대. 차는 서고 또 움직였습니다. 그거는 창밖을 내어다보면서 대학병원 애라도 들를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실에서 친구는, 벗은 여기 친구죠. 자,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를 찾아가서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떤 조금 다른 한계의 일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필기 중에 이렇게 화살표를 하셨더라고. 어떤 한계의 일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계의 기쁨으로 화살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필기에 뭐라고 덧붙였었냐면, 자, 어디로 갈까 좀 목적지를 고민하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심심하잖아. 그래서 친구의 병원, 곧 연구실을 떠올렸다. 이렇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은 아닌데 뭐 의미가 있는 뭐 일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래 뭐 친구 만나러 한번 가보지 뭐 요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야. 자, 중략이후 보시죠. 자, 조그만,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그 소제목 처리한 것이에요. 폰트 못 바꿔줘서 미안해. 자, 조그만 한계의 기쁨을 찾아. 이거 띄어쓰기도 잘못돼 있어. 얘도 미안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자,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지. 바람도 안 불지.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볼까. 양옆에 옹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매겁습니다. 자, 매겁다 무슨 뜻이야 얘들아? 기운이 없다라는 뜻이죠. 맞아. 자, 이 사람 무엇을 찾아서 갔다고 했지? 한계의 기쁨을 찾아서 갔다고 했죠. 기쁨을 찾아 가보았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좀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네.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 자, 그 속에서 구보는 마음이 어때? 썩 좋지가 않은 거야.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아까처럼 외로움을 느끼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 고독이 싫으니까. 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는 눈앞에 있는 경성역을 봅니다. 자, 경성역 서울역이죠. 지금의 서울역. 이 서울역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지금도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보이고 또 흩어지는 곳이죠.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인생이란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겠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삶일 것이고 좀 활기찬 삶의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자,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에다 밑줄을 그어줘.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인생을 A로 두고 그 다음 낡은 서울의 호흡 얘를 B로 두고 그 다음 감정을 이제 C로 두어서 그 인생이라는 것 안에 그 호흡도 있고 감정도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경성역에 가면은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자, 도회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합니다. 이 도회의 항구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경성이겠죠. 경성역, 서울역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친해야 한다. 소설가는 모름지기라고 했잖아. 이 모름지기는 당연히, 뭐 마땅히 이런 뜻입니다. 모름지기 혹시 뜻을 몰랐으면 써두십시오. 모름지기, 당연히, 마땅히,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이라고 하잖아. 친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직업의식이죠. 맞죠? 그러한 직업의식. 사람이라면 소설가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라는 이제 직업의식이 있는데, 그래 그건 어떻든 좋았어. 그러면 신경을 쓰는 건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쵸?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구보가 거기에 간 건 뭐 때문이다 라는 것이야?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 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어요. 또 이게 마음 아픈 일이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 서울역 안에 고독이 있었다는 거지.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 같은 건 찾을 수가 없었어. 자, 인간 본래의 온정, 이런 것들이 구보가 추구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 자,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 밑줄이나 그어볼까? 옆에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일도 없지. 그 다음 자기네들 일에만 바빴지.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 그 다음 또 짐을 부탁하는 일도 없는 거야.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건데 이거 좀 맡아주실래요? 뭐 그런 일도 없어. 빽빽하게 모여있지만 역시 온정도 찾을 수가 없었고. 자, 이러한 모습들은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볼까나? 이러한 것들은, 자, 첫 번째 대화의 그리고 소통의 단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나타나 있죠. 인간성 상실의 시대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군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보가 처음에 뭐라고 한 거냐면,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표시한 그 문장에다 필기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라는 이유, 이제 필기를 좀 해볼까요? 이것은 이제 어울리는 말이 군중 속의 고독인 것 같아.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달리 경성역도 고독한 공간이었어. 왜? 사람들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곳이잖아. 타인에 대한 배려심,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을 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으니까. 자, 그럼 불신의 공간 속에서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 그네들이 누굴 가리키는 걸까? 위에 나오는 이 그네들이 또 누구인 걸까? 누굴까?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이지. 그들인 거지. 이 경성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타인의 모습들을 본 거예요. 자,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 하고 또 가엾었다라고 하는데, 어머, 그럼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구보의 생각이에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자, 서술자의 생각이고 또 이 작가의 생각이기도 해. 이 작가 이름이 뭐였지? 박태원이야. 그리고 딱 하고 가엾었다고 했잖아. 자, 우리 이런 정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요? 그렇지, 연민입니다.
30년대를 살아가는 그 군중들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 있어요.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이제 노파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라보는 대상들이 좀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끊고 쉬는 시간 좀 갖고 마저 이해하겠습니다.